안녕하세요. 원영석입니다. 오늘도 원영석의 진정 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카말라 해리스가 대통령에 대한 야욕 드러냈습니다. 자기가 대통령 하겠다. 만약에 바이든한테 무슨 일이 있으면 인지력 문제, 기억력 문제, 뭐 대통령할 자격이 안 되고 뭐 수정헌법 25조 적용해서 대통령에서 이렇게 탈퇴시킬 경우에 내가 대통령 하겠다. 이렇게 존재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유권자 사이에서 올해 81세인 조 바이든 대통령 나이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스스로 리더 자질을 갖췄다고 그렇게 호언했습니다. 그래서 해리스 부통령은 최근 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 2에서 한 인터뷰에서 난 대통령 역할을 맡을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원래 부통령이니까 원래 승계 라인상으로는 당연히 카말라가 이제 되는 게 맞는데 이제 너무 아우라가 없다 한마디로. 리더 대통령감이 아니다, 대통령상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사실. 그러면 인터뷰를 하면은 이상하게 웃고 막 깔깔깔대면서 웃고 이렇게 부통령다운 체면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지금 대통령도 대통령다운 체면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카말라 해리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하고 인터뷰에서 그렇게 밝힌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죠? 카말라 해리스는 월스트리트저널하고 같은 회사입니다. 박스뉴스는 참고로 여러분께서 아셔야 돼요. 뉴스 코퍼레이션 루퍼트 머독이 소유하고 있는데 어쨌든 팍스뉴스에서 이렇게 나왔죠. 카말라 해리스 ready to serve as Democrats sound the alarm about Biden's age.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바이든 문제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주류 언론 심지어 민주당과 일심 동체인 주류 언론 메인스트림 미디어까지 이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로버트 허 특검이 제대로 바이든을 향해서 한 방 날린 겁니다. 한 방 날렸다는 게 이제 있는 그대로 진실 사실을 폭로한 거죠. 바이든 대통령감 아니라고 그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사실. 지금 머리가 온전치 못해서 기소하면 안 된다. 저렇게 나이 든 분 기소해서 뭐 하느냐. 이런 내용 아닙니까? 골자가. 그래서 이렇게 카말라 해리스가 자기가 언제든 대통령으로 나오겠다. 만약에 수정헌법 25조 적용해가지고 대통령에서 날린다면 자기가 이어서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내가 부통령인데. 난 인지력 문제도 없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월스트리트저널이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 고령에 대한 우려를 감안한다면 부통령이 유권자들에게 리더로서 준비가 돼 있다고 증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 예, 여기에 대해서 나 준비돼 있어. 내가 대통령 하면 되는 거잖아. 뭐가 문제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뭐 카말라 해리스 정치 아역이 대단한 건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해리스는 당연히 뭐 걱정할 게 뭐 있어. 무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돌려서 무슨 소리야. 미셸 오바마, 게빈 뉴섬 그런 얘기 하지 마. 내가 부통령이고 내가 다음 차례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뭐 카말라 해리스가 흑인 사회에서는 여전히 높은 인기를 자랑하는 건 맞아요. 그래서 흑인 표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해리스 부통령은 내가 업무를 하는 것을 지켜본 사람들은 모두 리더로서 내 자질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된다고 했습니다. 미국 최초의 여성 흑인 부통령이죠. 그러니까 미국 역대 최초의 여성 부통령이기도 하고요. 미국 최초의 여성 흑인 부통령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임기를 시작했지만 실제로는 존재감이 너무 희박하다. 존재감이 없다. 그런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보면 너무 망신스럽다. 하다못해 캘리포니아 카말라 해리스하고 친한 한인 정치인 얘기들 들어봐도 너무너무 창피하다고 얘기하고 이런 사람은 부통령감이 아니다. 그렇게도 여러 차례 저도 직접 들었습니다. 예. 카말라 해리스를 아주 잘 아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한마디로 대통령감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뭐 지금 제가 볼 때 미국 정치판은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민주당 메인스트림 입장에서는 트럼프보다는 카말라를 더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미셸 오바마 카드가 이제 하나 위험한 게 이 여자 심기를 건들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흑인이고 아시안 피가 또 흐르지 않습니까? 인도계. 그래서 아니 내가 있는데 뭔 소리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대통령하면 부통령으로 들어와라. 게빈 뉴섬이든 뭐 미셸 오바마가 들어가는 거는 좀 말이 안 되고 둘 다 흑인 여성 카드기 때문에 게빈 네가 밑으로 들어와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카말라의 생각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동안 민주당 일각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러닝메이트를 교체한다는 얘기도 나왔거든요. 지금 바이든이 더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말라 해리스보다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기억력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로버트 허
특검이 한인 특검이죠. 그래서 로버트 허 특검이 완전히 지금 미국 대선판을 뒤흔들어 놨어요. 물론 이분은 그냥 법적으로만 이번 문제를 짚었지만 사실 법적으로도 조 바이든은 부통령 때 기밀을 가져간 거기 때문에 기밀 유출을 한 거기 때문에 기소돼야 마땅해요. 솔직히 기소돼야 마땅하지만 현직 대통령을 기소할 수가 없어요. 사실상. 그러니까 기소를 해야 된다고 그 레커멘드는 할 수 있지만 로버트 허 하지만 결국에는 법무부가 기소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카말라 해리스가 옹호했죠. 로버트 허 특검 보고서는 정치적인 동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이 안 되죠. 기억력을 못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자기 아들이 언제 죽었는지 몇 년도에 죽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로버트 허 특검이 이거 기소해봤자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범죄를 저질렀지만 기소해봤자 이거예요. 골자는. 정치적으로 이 사람 대통령직에서 날려버려야지 그런 식으로 로버트 허 특검이 접근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특검 보고서를 보면은 정치적으로 이 사람은 미국을 제대로 이끌 수가 없겠구나라고 유추할 수가 있는 거죠. 저희 모두가. 11월 대선에서 민주당의 유리한 현안으로 지금 낙태권 이슈에서는 공화당이 져요 무조건. 예, 무조건 지고 왜냐하면 낙태 이슈는 섹스 이슈이기 때문에 섹스하지 말라는 얘기로 받아들이거든요. 많은 사람이 그 세이프 섹스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미국에서도. 세이프 섹스 하느니 안 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 뭐 임신하면은 낙태하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여성 권리라고도 많이 생각하고 특히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그런 임신 이슈는 여성보다는 남자 책임이 더 크다고 보는 사람인데 근데 어쨌든 여성들이 이제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임신하고 싶은 계획도 없었는데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임신이 되고 남자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그러고 예.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어디에선가는. 그래서 낙태 이슈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낙태 이슈 하면은 공화당 보수 논객 중에 일부도 이렇게 찬성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원래 카말라 해리스는 부통령 카드가 아니었어요. 근데 Black Lives Matter, 특히 이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이 일어나면서 미 전역에 이제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 있으면 안 된다는 운동이 이제 거세게 일었죠. Black Lives Matter, 뭐 흑인 생명은 소중히 운동이 크게 일었고, 물론 조지 플로이드를 죽인 데렉 쇼빈 경관이 인종차별주의자라 죽였다는 그 증거는 없어요. 하지만 어쨌든 백인이 이렇게 흑인을 상대로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찍어 누르고 카메라가 이렇게 돌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찍고 있는데 그 목에서 무릎을 떼지 않은 건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거고 그걸 이제 민주당에서 계속 그 카드를 그래서 이용하는 거죠. 인종차별 카드를. 카말라 해리스는 이제 정치 인생에서 숨기고 싶어하는 그런 어두운 단면이 있죠. 예, 주류 언론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해리스의 정치력을 여러분께서 아실 필요가 있죠. 제가 그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또 한번 상기 차원에서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캘리포니아 정가에서 카말라 해리스라는 이름을 들으면 동시에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요. 바로 전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장인 윌리 브라운입니다. 여기 이제 윌리 브라운,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에 윌리 브라운이 Sure I dated Kamala Harris, so what?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그래 내가 카말라 해리스하고 데이트했다. 뭐가 대수인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윌리 브라운은 그때 유부남이었죠. 윌리 브라운은 뭐 캘리포니아 정가에서 아주 뭐 대단한 주름을 잡은 사람인데 캘리포니아 하원 의장을 15년 역임하고 샌프란시스코 첫 흑인 시장을 역임했습니다. 또 2000년 초까지 30여 년 동안 캘리포니아 정가를 주름잡던 정치인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브라운이 없었다면 오늘날 민주당 부통령 카말라 해리스도 없었습니다. 예, 그 정도로 그 윌리 브라운은 해리스에게 절대적인 존재인데요. 이들 관계는 캘리포니아 정가에서 이미 널리 알려졌어요. 그냥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어떻게든 이걸 막 가리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께서는 무조건 아셔야 돼요. 부통령이기 때문에. 알아야죠. 부통령 스토리를. 그 탐사 보도 기자 그 피터 슈와이저가 얼마 전에 책을 냈었는데 그 부패 프로파일 저도 이 책 읽었습니다. Profiles and Corruption에서 해리스와 브라운의 관계를 다뤘는데요. 해리스가 부통령 후보로 지명되기 전에 나온 책이에요. 예.
이 책을 보면은 카멀라 해리스가 어떻게 캘리포니아 정가에서 초고속 계단을 밟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리스는 1994년에 윌리 브라운을 처음 만났죠. 그래서 당시 윌리 브라운은 캘리포니아 정가의 넘버 2로 통하는 하원의장,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장이었습니다. 피터 슈와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브라운은 캘리포니아 정가에서 가장 부패한 정치인으로 거론되는 인물이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부패 혐의로 각종 조사를 7차례나 받았고 FBI 조사만 2차례 받았습니다. 일례로 1986년에는 특별이익 집단으로부터 12만 4천 달러에 달하는 금전과 선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조사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소된 적은 없었어요. 브라운은 1958년에 결혼한 유부남입니다. 그러니까 카멀라 해리스가 자기 아버지 뻘하고 사귄 거예요. 해리스와 데이트하기 시작했을 때가 이미 6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환갑이었어요. 또 해리스는 불과 당시 29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차만 31년인데요. 해리스는 자신의 아버지보다 2살 많은 유부남과 사귀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 카멀라하고 사귀었어. 뭐가 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웃기죠. 자랑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유부남이면서 사귀는 게. 브라운이 1995년에 샌프란시스코 시장에 당선됐을 때 그의 옆을 지킨 것도 카멀라 해리스였는데요. 당시 브라운이 부인과 이혼하고 카멀라 해리스하고 재혼할 거라는 그런 루머가 파다했지만 이혼은 없었습니다. 그 이후 둘은 헤어졌지만 브라운은 계속해서 해리스 정치 인생을 돌봐주는 멘토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에 캘리포니아 의료보조위원 그리고 실업보험 항소위원으로 해리스를 임명했고요. 또 2개 위원직 모두 파트타임이었지만 해리스는 연 9만 9천 달러, 거의 10만 달러, six figure income, 그리고 11만 4천 달러의 고액 연봉을 각각 받았습니다. 그 파트타임 2개로 하나는 9만 9천, 또 하나는 11만 4천 달러 고액 연봉을 받았습니다. 브라운은 이때 카멀라 해리스에게 신형 BMW도 사줬대요. 하지만 브라운이 해리스에게 안겨준 최고의 선물은 그의 정치 네트워크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신의 지지자, 그리고 후원자, 그리고 스폰서들을 카멀라 해리스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줬어요. 정치에서는 네트워크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샌프란시스코 검사장 테런스 할리나는 그의 범죄 수사팀에 카멀라 해리스를 고용했는데요. 그런데 해리스가 2003년에 자신의 상사와 맞붙겠다면서 검사장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해리스가 그때 믿는 구석이 있었는데 바로 윌리 브라운의 정치 네트워크를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상대로 카멀라 해리스 캠프에 후원금이 물밀듯이 들어왔는데요. 석유재벌 파울 게리 자손들을 비롯해서 유명 로맨스 소설가 데니얼 스틸 잘 아시죠? 그리고 코미디언 크리스 록 뭐 이런 유명 인사들의 후원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은 해리스의 전 남친 윌리 브라운 시장 후원자가 대거 해리스 캠프를 후원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리스는 당시 도전자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후원금을 쓸어 담았는데요. 목표액인 21만 1000달러를 3배가량 뛰어넘는 62만 1000달러를 모금했습니다. 그래서 56% 득표율로 카멀라 해리스는 캘리포니아 최초의 소수계 검사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의 커다란 오점이 있죠. 카멀라 해리스는 대선 경선에 출마했는데 성범죄를 단속하는 여전사 이미지를 당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카멀라 해리스는 오늘날까지도 카톨릭 아동 성범죄 스캔들을 덮은 주범이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가톨릭 교회의 크나큰 오점이자 교황청을 아동 성범죄 은폐 집단이라고 낙인 찍히게 한 카톨릭 아동 성범죄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때 미 전역에서 1950년부터 보고된 피해자가 약 17,000명에 달하고 이에 따라서 7천여 명의 신부가 고발됐습니다. 또 미국 카톨릭 교회는 2018년까지 약 30억 달러를 보상금으로 지불해야 하는 의무를 받았는데요. 이 보상금으로 인해서 미국 내 20개 교구가 파산했습니다. 당시 샌프란시스코 검사장이었던 테런스 헬레난도 관련 신부들을 모조리 기소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돌변했어요. 샌프란시스코 교구 관계자들은 2003년 당시 해리스 검사장 후보 캠페인에 후원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해리스가 카톨릭 신자도 아니고 카톨릭 교회가 전혀 관계가 없었음에도 후원금이 계속 들어왔는데요. 그러니까 가해 신부들의 변호사 조셉 루소니엘로는 최대 한도액인 $1250를 지급했고
지급했고 그 로펌도 $2,250를 후원했습니다. 이외 역시 신부 측 변호를 맡았던 다른 대형 로펌 그 빙엄 마카천도 $2,825를 후원했고 아기다스 그다음에 캐스먼 앤 히들리 로펌도 해리스 캠프에 $4,550를 후원했습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가톨릭 교구 관계자와 친인척들도 별도로 해리스 캠프에 도합 $59,50를 후원했는데요. 피터 슈와이저는 저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검사장 커리어 초반만 해도 성범죄 전문 검사로 활약했던 해리스가 반대로 아동 성범죄를 덮어주는 반대 역할로 전락했다. 이렇게 질타를 했습니다. 해리스는 신부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린 사제들을 성폭행했는지에 대한 문서 공개를 모두 막았어요. 반면 스티브 쿨리 당시 LA 카운티 검사장은 관련 보고서를 공개하는 정반대 결정을 내렸습니다. LA하고 샌프란하고 그렇게 반대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 결과 LA 카운티에서 211건의 신부 성폭행 사례가 고발됐습니다. 사례가 공개되면서 다른 피해자들도 용기를 얻고 나선 건데요. 반면 공개를 막은 샌프란시스코의 경우에는 고발 건수가 36건에 그쳤습니다. 무엇보다 카멀라 해리스가 샌프란시스코 검사장으로 활동한 2004년부터 2011년 그리고 캘리포니아 검찰총장으로 활동한 2011년에서 2011년까지 단 한 명의 신부도 아동 성범죄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정도로 부패하고 사악한 겁니다. 솔직히 이건 아동 성범죄잖아요. 근데 기소 못하게 막은 거잖아요. 카멀라가. 그래서 정치 인생 최대 5점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특히 미 전역 50개 도시에서 성폭행 신부를 기소했지만 샌프란시스코와 같은 대도시에서 기소 사례가 나오지 않은 건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에요. 왜냐하면 샌프란시스코 검사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후원금 지급 여부에 따라서 기소 대상을 정한 셈입니다. 카멀라 해리스가. 여러분께서 아셔야 돼요. 다. 이건. 여기 샌프란시스코 게이트 보면은 조 바이든도 이 카멀라 해리스 과거를 알고 그래서 걱정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조차 바이든의 고령이 문제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고령이 문제라고 안 봐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예를 들면 인터뷰도 이렇게 똑바로 하고 막 하면은 피하지 않고 슈퍼볼 인터뷰도 하고 그러면은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슈퍼볼 인터뷰를 하면은 떡될 거 아니까 자꾸 막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 아닙니까? 나의 고령보다는 고령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자꾸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고령으로 이렇게 장난질하는데 고령이 아니라 인지력 문제예요. 기억력 문제. 그리고 치매 얘기도 나오고 있고. 대다수 농객이 요새 이제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치매. 초기 증세도 아니고 지금 중기로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입소스 여론조사에서는 미국인 86%가 바이든이 너무 고령이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민주당원도 73%가 너무 고령이다 이렇게 비판했어요. 대통령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너무 나이가 많다. 근데 제가 볼 땐 나이가 만약에 이게 말도 똑바로 하고 그러면은 문제될 게 없는데 인지력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급진 좌파 언론 워싱턴 포스트를 소유하는 제프 베이조스가 자신의 아마존 주식을 1200만 불치 팔아치웠다고 그래요. 1200만 주. 그러니까 20억 불치 주식을 팔아치웠다고 그럽니다. 비트코인은 48,000불에 달했습니다. 자, 그리고 공화당 연방 상원 랜드 펄 의원하고 JD 밴스 상원 의원이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법에 트럼프 탄핵 시한폭탄이 숨겨져 있다고 그렇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독소 조항이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다시 집권할 경우 탄핵할 빌미를 제공하는 독소 조항이. 그래서 랜드 펄 의원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랜드 펄 그리고 JD 밴스 상원 의원은 이 독소 조항, 탄핵을 시킬 수 있는 독소 조항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우려가 아니라 이거는 통과시키면 절대 안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법안 본문에는 차기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 지원을 중단하려 할 경우 탄핵 시한 폭탄이 묻혀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비참한 법안에 반대 투표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JD 밴스도 그렇고 저희 랜드 펄도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밴스 의원 메모에 따르면은 2019년 12월 18일 하원이 트럼프 탄핵을 시도했던 원인이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의 안보 지원 예산금 3억
3억 9,100만 달러, 그리고 국방부의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활동비 2억 5천만 달러, 또 국무부의 해외 군사재정 프로그램 1억 4천만 달러를 중지시켰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탄핵 결의안에 대해 공화당 하원 의원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지만 낸시 펠로시 당시 하원의장이 이끄는 민주당 전원이 또 찬성을 하면서 통과시켰죠. 이번에 상원을 통과한 새로운 법안에도 똑같은 조항이 있다는 게 밴스 의원 그리고 랜드 펄 의원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법안에는 우크라이나에서의 해외 군사 재정에 16억 불,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활동비로 137억 달러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또 이 자금들은 2025년 9월 30일에 만료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트럼프가 우리는 그 전쟁을 해결해야 하고 내가 해결해 주겠다. 끝내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루 만에 끝내겠다고 24시간 내에. 결국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면 의회가 통과시킨 전쟁 지원금을 집행할 이유가 없어지는데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 되는 순간 그걸 빌미로 또 트럼프 탄핵 결의안을 발의할 수 있게 된다는 게 이제 이들 의원 JD 밴스 그리고 랜드 펄 의원들의 지적입니다. 그래서 밴스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지원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막고 어쨌든 추진한다면 탄핵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부를 약화시키려는 외교 정책, 그 다음에 그 딥스테이트, 외교 정책 딥스테이트 시도를 나타낸다. 그러면서 모든 공화당원은 이 법안 통과에 반대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란 머스크하고 비베이크 라마스와미도 이번에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안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국경 예산하고 별도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별도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자꾸 이렇게 엄니버스식으로 법안 통과시킨 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다 법안들을 이렇게 나눠서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자기네들이 진짜로 통과시키고 싶어요. 특히 이제 민주당이나 딥스 진영이 진짜로 통과시키고 하는 그런 법안들이 통과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묶어 살려고 하는 거예요. 딥스들이. 자, 그래서 공화당 지금 전국위원장 라나 맥다니얼이 이제 물러날 거로 그렇게 알려졌죠. 뭐 본인은 또 아니다라고 뭐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날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는 자기 며느리인 이거 라라 트럼프도 공동의장, 얼마 전에 이제 마이클 웻리도 이렇게 공동의장으로 이렇게 지지했는데 자기 며느리 라라 트럼프도 공동위원장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이제 이분이 마이클 웻리인데 예, 노스캐롤라이나 출신이에요. 자, 바이든 고령 논란이 일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낸시 펠로시가 이제 CNN하고 인터뷰에서 내가 조 바이든보다 더 고령이야. 근데 문제 없잖아. 이렇게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지금 일부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샤프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낸시 펠로시도 바이든이 very 샤프하대요. very 샤프하게 보입니까? 자, 그리고 조 로건 여러분께서 잘 아시죠? 팟캐스트 조 로건이 최근에 그 에런 로저스 그전에는 이제 그린베이 패커스에서 레전드 쿼터백으로 활동하다가 이제 뉴욕 제츠 이적했죠. 작년에.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에런 로저스가 이제 그 코로나 흰신 안 맞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좌파 진영이 되게 싫어하는데 에런 로저스를 메인스트림 쪽하고 기득권 쪽에서 어쨌든 조 로건이 그 자기 팟캐스트 조 로건 익스피리언스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조 로건이 지금 전 세계가 되게 이상해지고 있다. 예수님이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사악해지기 쉽다. 그 성령의 가이드를 받지 못하면 쉽게 사악해진다. 그러면서 지금이 딱 돌아올 적기가 아니냐. Like if he come back now, it would be great. 지금 왔으면 진짜 좋을 거다. Jesus, if you're thinking about coming back, now's a good time. 예수님, 만약에 이렇게 재림할 거라면은 지금 오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Now's a good time. 그 다음에 뭐 we are kinda apt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이게 뭐가 메스업 됐다는 거죠, 머리가. 그래서 그 에런 로저스가 많은 사람이 요새 예수님이 곧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 진짜 이게 난세 이렇게 세상이 어지러운데 이게 딱 예수님이 돌아오실 타이밍 아니냐 이렇게 또 거들어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둘 다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조 로건이나 에런 로저스 둘 다. 에런 로저스도 사실 그전에는 좀 좌파 진영이었는데 이제 그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이제 좀 갑자기 우파에서 뜨는 인물이 됐습니다. 조 로건도 버니 샌더스를 지지한 좌파 인물이지만 자기는 이제 그 정통 그 진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지금은 이제 사실상 by default,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보수 진영 쪽으로 이렇게 가는 움직임이에요, 보면. 사실 이제 조 로건 팟캐스트도 보면은 물론 진보도 많이 있지만 얼마 전에 그리고 또 2억 5천만 달러 계약하지 않았습니까? 스파이러파이하고. 근데 보수 진영에서도 많이 봅니다. 이제 조 로건 익스피리언스를. 그리고 지금 하는 얘기들 보면은 트럼프 찍을 것 같아요, 올해는. 조 로건이. 그리고 몇 년 전에 공화당원 찍어야 된다. 그래야 미국이 보다 좋아진다. 그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텍사스주 연방 하원의원 공화당이죠. 그리고 주치의였죠. 트럼프 주치의였고 오바마 주치의였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굉장히 건강하다고 얘기해서 또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되게 싫어했죠. 아, 건강해, 뭘 건강해. 아니, 주치의보다 더 잘합니까? 메인스트림이? 언론인들이? 어쨌든 라니 잭슨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최고의 시나리오다. 카말라 해리스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저 트럼프가 뭐 조지아주에서 기소되지 않았습니까? 뭐 말도 안 되는 걸로 기소됐는데 이 기소한 검사가 disqualify 될 수 있다고 그러네요. 그 풀턴 카운티 판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방송에서 제가 조엘 오스틴 교회, 레이크워드 교회에 이렇게 여성이 총기 난사를 했다고 그랬는데 이 그 범죄 그 총기범이 Free Palestine, 팔레스타인을 자유롭게 하라 이렇게 쓴 총기를 썼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름은 제프리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성전환자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네스 모리노인데 그전엔 제프리였대요, 이름이. 메인스트림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거 왜 후속 보도 안 해요? 자, 민주당에서는 불체자 많이 좋아하죠. 불체자 보호도시 아닙니까, 뉴욕에서. 그래서 불체자가 타임스퀘어에서 이렇게 여성 살해 혐의로 기소가 됐어요. 그냥 나이도 젊어요. 15살입니다. 브라질에서 온 38살 여성을 상대로 이렇게 그냥 무작정 총 쏜 거예요. 그리고 어셔 공연이 이제 보수 진영에서 좀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저도 잘했다고 그랬잖아요. 라이브로 이렇게 노래 부르고. 어셔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 퍼포먼스를 보면 Burn이나 B.U.R.N, Burn이나 Yeah 이거 라이브 공연하는 거 보면은 진짜 대단합니다. 특히 이제 2004년 자기 전성 리즈 때 퍼포먼스가 진짜 대단한데 특히 이제 그 투나잇 쇼에서 Burn 이렇게 퍼포먼스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2004년에. 슈퍼볼 하프타임 쇼 때 Only God answers prayers. 하나님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또 했어요. 그러니까 남성에서 이게 업데이트가 됐는데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사람이고 예, 얼굴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엘살바도르에서 이렇게 온 이민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총기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AR-15. 그리고 레이크우드 교회에도 이렇게 헌금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버니 샌더스 지지자라고 해요. 왜 버니 샌더스 지지자들이 이렇게 폭력적인지 모르겠습니다. 몇 년 전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연방 하원 그 공화당 쪽 연방 하원의원 상대로 총기 난사했던 그 총기범도 버니 샌더스 지지자였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스티브 스컬리스 넘버 3였죠. 연방 하원 당시 넘버 3 스티브 스컬리스가 사망할 뻔했죠. 예. 어떻게 고비를 잘 넘겨가지고 지금 중추적인 멤버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연방 하원의장 후보로도 올랐었죠. 자, 지금 바이든이 열린 국경 정책을 펼치고 있는 데는 오바마 당시 국방부 보좌관이었던 수전 라이스가 배후에 있다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알렉스 존스, 인포월스의 알렉스 존스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하고 미국인들의 공통 적이 있다, 공공의 적이 있다, 우리들의. 바로 미국 딥스테이트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터커 크라우슨이 X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미국인 저널리스트를 죽였다. 그리고 의회는 600억 불을 주려고 그런다. 그리고 제이디 벤스가 지금 이걸 막으려고 하고 있다. 필리버스터를 막으려고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아 보여요.
자, 그리고 여러분 슈퍼볼 많이들 보셨죠? 예, 슈퍼볼 이번에 시청자가 1억 2,100만 명이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달 착륙 이래 가장 많은 시청자가 본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네, 1억 2,340만 명이 본 건데 CBS뿐만 아니라 뭐 파라마운트 플러스 뭐 이렇게 여러 채널 통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전 참고로 파라마운트 플러스를 통해서 봤어요. 자, 그리고 데이비드 액셀로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미셸 오바마가 바이든 대신 출마하지는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카말라 그럼 아니면 게빈 뉴섬으로 이렇게 좁혀지겠죠. 만약에 이 말이 사실이라면. 자, 그리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할리우드 영화 찍는데 세크라멘토에 지금 노숙자 소굴 아닙니까 거기도. 근데 거기를 이렇게 다 철거시켰대요. 텐트들을.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아니 그럼 항상 이렇게 치울 수 있었던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뭐 얼마 전에 게빈 뉴섬 주지사 같은 경우에도 샌프란시스코 거리들을 이렇게 치우지 않았습니까? 시진핑 온다고. 시진핑 와서 치우는 거야. 이렇게 대놓고 또 인정하고. 평상시에는요, 그러면. 평상시에는 왜 깨끗하게 못합니까, 거리를. 자, 그리고 뉴욕타임스도, 급진 좌파 언론인 뉴욕타임스조차 바이든 고령 문제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극찬했어요. 로버트 특검 보고서가 굉장히 프로페셔널했다. 이렇게 극찬했습니다. 제가 봐도 이렇게 인신공격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쓴 겁니다. 그리고 경제 뉴스인데 애플이 이제 월스트리트 투자를 받고 또 AI에서 요새 애플이 별로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다른 그런 알파벳이나 마이크로소프트에 비해서. 근데 애플도 플랜이 있다고 이렇게 베런스에서 평가를 했는데 We think Apple is best positioned to bring AI interference to the edge via the iPhone. 아이폰을 통해서 AI 가장 잘 적용할 수 있다는 그런 평가예요. 자, 그리고 테일러 스위프트가 지금 계속 화제가 되고 있는데 비판도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테일러 스위프트가 월드 투어 도중인 11일 남자친구가 출전한 슈퍼볼 경기를 보러 극적으로 도착하면서 세계에 관심을 끌었죠. 하지만 스위프트가 전용기를 타고 하늘길을 오가는 과정에서 추가로 배출한 탄소가 약 90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면서 다시 한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테일러 스위프트가 가장 많은 그 탄소를 배출하고 있대요. 이산화탄소. 환경에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스위프트는 경기를 보기 위해 일본 도쿄에서 현지 시각으로 11일 밤 공연을 마치자마자 전용기를 타고 약 8,900km를 이동해서 라스베가스에 도착했는데요. 오는 16일에는 호주 멜버른에서 다시 월드 투어 공연을 이어갑니다. 그 에러스 투어. 10억 불 이상 매출 올리고 있는 역사적인 공연이에요. 예. 이번 슈퍼볼 경기 관람을 위해 도쿄에서 라스베가스에서 멜버른까지 추가로 이동한 거리는 약 22,000km입니다. 테일러 스위프트가 보유한 전용기인 다소사의 팔컨 900 제트기가 이 거리를 이동하는 데 드는 연료는 약 33,000리터라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는 약 90톤에 달한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어요. 이는 올해 내내 평균적인 미국인 6명이 배출한 탄소를 합친 것보다 많은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춘지는 정확한 탄소 배출량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테일러 스위프트가 그래미 시상식이 열린 지난 4일부터 호주 투어가 시작되는 오는 16일까지 이동하며 배출하는 탄소 양이 최소 90톤 이상일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운동가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는 역적이다 그러면서 환경오염 주범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데 월드 투어 그럼 어떻게 해요? 비행기 안 타면 배 타고 다닙니까? 제가 테일러 스위프트 팬은 아니지만 이런 거 놓고 막 그러는 건 문제가 없어요. 예. 자꾸 이런 거 갖고 단지 거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사람이 살고 봐야지. 예. 그리고 과학자들 중에 여기에 대한 반박도 나옵니다. 탄소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최근에는 스위프트가 탄소 배출량 측정을 위해 자신의 전용기를 추적해온 대학생에게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과한 처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환경운동가들은 테일러 스위프트를 비롯한 유명인들이 특히 이제 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뭐 알고어, 뭐빌 게이츠 뭐 이런 인간들 있잖아요. 이들이 이용하는 전용기에서 배출하는 탄소량이 일반 여객기에 비해 과도하게 많다면서 전용기 이용을 금지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스위프트 측은 그가 배출한 탄소를 상쇄하기 위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스위프트는 2022년 한 지속가능성 마케팅 업체로부터 그해 기준 전용기 사용으로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한 유명인 1위로 지목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타이거 우즈가 이번에 이렇게 새 로고를 선보였습니다. 그동안에 나이키 전속 모델이었는데 나이키하고 계약이 끝나고 테일러메이드하고 이렇게 클로징 브랜드 계약을 체결하면서 썬데이 레드라는 그런 어페럴 라인을 선보였습니다. 자, 진정은 좌와 우를 말하는 시간이 아니다. 옳고 그름을 논하는 시간입니다. Not about left or right, all about right or wrong. 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